저는 미국의 수많은 끝없는 전쟁들을 오래 비판했고, 미국과 이란이 외교 해법 없이는 재앙적 전쟁으로 갈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워싱턴에서 이런 다양한 전쟁을 추진하던 신보수주의자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저를 공격했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으며 온갖 거짓된 일들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란 정부의 대리인이라는 등 그런 식으로요. 그들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안을 심각하게 키워서 제 영주권까지 노리게 된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인 트리타 파르시 씨를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는 미국-이란 관계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며 퀸시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회장입니다. 그는 수상 경력도 있는 저자입니다. 그가 훌륭한 서브스택을 운영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는 워싱턴, 테헤란, 중동의 복잡한 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트리타, 오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방금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베르사유에서 큰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정말 사로잡았던 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종의 공격의 잠재적 피해자가 되신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당신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려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당신이 이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 청취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20년, 25년 동안 워싱턴에서 지내왔고, 유행이 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의 끝없는 전쟁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저는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 없이는 재앙적 전쟁으로 갈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JCPOA 협상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비공식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협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번째 책에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워싱턴에서 여러 전쟁을 추진하던 신보수주의자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거짓으로 비난했습니다. 저를 이란 정부의 요원이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를 기피 대상이 되게 만들고 당신 같은 분의 팟캐스트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들이 정말로 사안을 심각하게 키워서 제 영주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특정 인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외부에도 라우라 루머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추방하라고 트윗을 올리고 마르코 루비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레스에서 저에 대한 비방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에는 국무부에서 저를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자체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며 제 영주권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분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에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문제를 조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인상과 의심으로는 국무부 내에 사실상 독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로라 루머의 트윗과 함께 이 비방 기사가 조사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국무부가 나서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완전히 차단했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엔 더 복잡합니다. 분명히 내부에 그런 요소들이 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법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익을 훼손했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하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법의 세부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경우에는 전쟁에 비판적이고 이스라엘 정책이나 그런 성격의 일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이 해당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국무부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항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신은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의 서브스택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디어에서도 훌륭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이런 일에 맞설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대안적인 정보원을 찾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류 언론에서는 진실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이견 표명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꿨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왔다는 걸 봐왔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논쟁의 분위기나 수준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70년대와 80년대의 대통령 토론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돼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담론이 있었고 다른 품위가 있었죠. 지금은 논의되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비난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침묵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죠. 아마도 우리는 취소 문화의 최악의 시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럽에서 자랐고 유럽은 특정 이슈, 특히 중동 문제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했어요. 지금은 대한 미디어 덕분에 미국의 논의가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문제는 따로 챙겨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유럽에서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에서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유럽이 처음에 미국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를 걱정시키는 이유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국보다 더 과장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저는 지금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60년대 대통령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언급하셨네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 그때는 부통령이었을 수도 있고 과 밋 롬니의 멋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정말 정중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밋 롬니가 토론을 시작했고 오바마의 결혼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상원 의원님 있잖아요 라고 말했죠.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저와 토론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저한테는 정말 낯선 일이었거든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예전 수준이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보려면 그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리고 이게 바로 상업화된 클릭베이트식 오락이 주류 미디어에서 이런 현상을 부분적으로 이끄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진 않지만 그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영향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나요? 지난 18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벌어진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혼란이라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세계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 나머지 세계에도 위험이 될 거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트럼프 행정부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정책 결정 과정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없을 때는 좋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로 충분히 고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대 관점에서의 검토 같은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 전쟁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잘못된 과정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된 완벽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 결정이 내려진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결함이 많아서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많은 정보는 고려하지도 않고 대신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조 켄트가 사임한 이유 중 일부는 그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보고서가 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보기관을 우회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나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특히 가자지구 문제에 있어서 결정이 사실상 백악관의 2~3명에 의해 내려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제되었던 것을 봤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 끝없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백악관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결심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정보 전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했던 일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지고 이것이 체계적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문제이며 해결책도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란 전쟁과 사명된 각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생각에는 분명 약간의 안도감이 있습니다. 전쟁에 들어간 건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끝내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14개 항목을 보면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 양해각서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거래의 절반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래 기준과 틀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란인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 양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거래의 기준이 모든 종류의 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재 해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차 제재를 포함해 모두 논의될 예정입니다. 1차 제재는 미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막는 조치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 문제에서 무엇을 얻느냐에 따라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핵과 관련된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아주 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많은 제재 완화도 내줘야 할 것입니다. 제재는 겉으로는 협상에서 내주기 위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해각서 몇-PS에 명시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면서 핵 문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관련 내용은 매우 기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해각서에서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60일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제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핵 문제에서 모든 걸 원하면서 일부 제재만 해제하겠다는 게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재 해제 의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전부 사용할 의향은 없다고요. 하지만 이 양해각서 MOU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트럼프가 지나치게 띄운 탓에 사람들이 이것이 최종 합의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아닙니다. 이건 합의를 위한 틀이고 합의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합의에 대한 일부 비판은 결국 악의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JCPOA 초기에 훌륭한 역할을 했던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2015년에 공화당 의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반대했고 이후에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혼동해서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럴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GCC 국가, 즉 이란 이웃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론 다른 참여도 막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민간 자본일 것입니다.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요. 3천억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인들이 요구할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건을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제재로 이란에서 재건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래 요구는 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피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길 원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미국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 투자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GCC 국가들이 이란의 재건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자신들을 이란과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 전쟁을 막는 좋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국가들이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란 정부가 매우 억압적이었고 1월 8일과 9일에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란 국민들에게 많은 동정을 표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 국민들을 지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이 일관되려면 그들이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재건 기금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도 모든 것이 너무 당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 서브스택에 제가 화가 나서 쓴 글 중 하나를 올렸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MOU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결국 합의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쟁이 재개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트럼프의 전쟁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의 전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부 민주당원들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고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이 전쟁에 들어가도록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트럼프의 전쟁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의 재앙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의 재앙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거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약간의 낙관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일 동안 틀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또한 당신의 설명 방식이 좋습니다. 모든 제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우리가 그곳에서 우라늄을 교환하고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나 핵물질을 반출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2월 27일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당신도 같은 결론을 내리셨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항복한 건 맞지만 이란이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게 됐던다는 점에서 이란이 이긴 건가요? 예를 들어 미국의 제재 해제가 이전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트럼프의 전쟁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졌잖아요. 이게 이란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재 문제는 예전에도 논의 대상이었지만 지금만큼 폭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대가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핵 문제 관련 최종 교환은 저도 모릅니다. 2월 27일에는 협상안이 나와 있었고 트럼프가 받아들였어야 했죠. 오만이 중재한 그 협상안은 JCPOA보다 강력했는데 트럼프는 거절하고 전쟁을 택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 협상안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고 어쩌면 더 강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 즉 해제해야 할 제재의 수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건 그냥 세상 이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고도 더 강한 협상 일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양해각서, MOU를 비판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게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나쁘게 전개될 걸 예상했다 해도 우리가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도 알고 그들 역시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그들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는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에 두 차례 4월과 10월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은 1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9일째의 전쟁을 끝내고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사실상 이것이 존재에 관한 전쟁이며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항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에게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민족 분리주의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전쟁 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바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란인들이 사소한 분쟁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기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솔직히 앞으로 그 카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더 신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핵무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무기에 비판적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엄청난 억지력이라고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난 몇 년, 3년 정도 사이에 핵무기가 없는 이란이 실제로 공격하거나 군사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 아니 실제로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테러 단체가 국경을 넘어 이란을 공격한 뒤 이란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런데도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의 억지력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핵무기의 강제력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인들도 결국 그 해협에 대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위협을 시작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더 강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 더 강한 위치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제로 확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합의가 없고 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이해제기 없는 질서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쉽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시다시피 모든 전쟁은 결국 새로운 균형이 어떻든 그것을 굳히려는 어떤 형태의 협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합의가 없다면 새로운 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해제기 없는 균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기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이득을 얻었습니다. 있잖아요, 조. 여기서 X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분명히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망칠 수도 있다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도 있죠. 아직도 점령 중이니까요. 그 영토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점령 중입니다. X 요인인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자제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망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은 아마도 주류 미국 언론과 함께 이 합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양해각서와 전쟁 종식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합의를 방해할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동기를 가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인위적인 세력 균형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기동성을 갖게 되고 미국의 지원 없이도 종종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지역의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현재 레바논에서 누리고 있는 기동성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시리아에서도 그 기동성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리아에서 그 기동성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도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로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는데 사실상 군사력이 없고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무력화되었습니다. 요르단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미사일 교환에도 협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있는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 때문에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도전이 드는 존재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기동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힘의 균형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합의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란과 미국이 이런 극심한 적대 관계를 멈춘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 지역의 저울에 손가락을 얹어서 이스라엘에 유리한 인위적인 균형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그 균형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국 납세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막대한 지원 덕분입니다. 이 합의는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와 달리 이를 평화협정이라 부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것을 매우 제한적인 핵협상, 아주 기술적인 협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다른 파급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협상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실제로 이란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란인들에게 남은 장애물은 무능함, 잘못된 관리, 부패, 그리고 오랫동안 이란 국민의 잠재력을 억눌러온 자국 정부의 탄압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제재들입니다.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를 파괴하고 그들의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 특히 젊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자지구 문제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타냐후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야 10월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열릴 예정인 차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선거들에서 패배한다면 그는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부패 혐의가 있지만 현재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 혐의들로부터 면책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진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합의를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을 제약하고 동기를 잃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해야 할 한 가지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도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실제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제한하거나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등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만약 그 전쟁을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트럼프의 합의를 방해하려는 유인을 극복하려면 그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큰 이야기 중 하나는 새로운 다극화 세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갈등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시켰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 이번 전쟁은 세계를 다극화로 이끄는데 큰 촉진제가 되었고 각국 정부가 이 과정이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명백하게 단극 체제가 아니었지만 정부들은 이를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의 패권 구조가 바뀌는 것은 예를 들어 작업복에서 편한 저녁 옷으로 갈아입거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계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심오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관료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준 것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신뢰할 수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GCC 국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 이란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란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도 무기 체계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만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다른 국가들과 자체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본질적으로 안보를 다양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황이 이라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3주 만에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는데 미국이 국가를 재건할 줄 모르고 사실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를 안정시키지 못했고 결국 완전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사적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그것도 꽤 빨리 패배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결론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국의 역량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두 대륙에서 동시에 두 개의 주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란인들은 지리적 이점, 무기화된 지리, 비대칭 전쟁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론은 더 이상 아주 효과적인 비대칭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군사 예산을 가진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대만 등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사적 승리 이후의 나쁜 정치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 군사적 패배입니다. 이것이 패권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부 국가는 이를 더 빨리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GCC 국가들이 특히 민첩하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들이나 대륙, 유럽인들은 수년 동안 이미 분명한 신호를 봤어야 했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의 움직임에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그들은 미국 안보 우산 아래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는 중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거나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 실수하는 걸 지켜볼 뿐 간섭하지 않을 만큼 현명합니다. 맞아요. 이번 일은 중국의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중국을 자주 다루고 직접 목격한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캐나다와 영국 같은 가까운 동맹국도 베이징에 가서 새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국가 건설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정책이 중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다극화된 세계로의 매우 큰 변화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주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만약 1년 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교착 상태일까요? 이란 내부에 안정이 찾아올까요? 1년 후를 내다봤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측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가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효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년 후에는 이란 내부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체제는 여전히 신정 체제이고 많은 이란인들이 반대하는 정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정부가 국민과 어느 정도 타협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저는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과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요.